국정원이 국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안 전문가 안철수 의원을 앞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을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던 부분에서 사실상 1심의 손을 들어준 건데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젯밤 자정 무렵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 있었던 추모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입니다. 평택시가 쌍용차 평택공장 앞 농성장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지만 노조의 반대로 연기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노사 교섭에 찬물을 끼얹은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주 제작사 PD가 종편 PD에게 폭행을 당해 안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사실을 덮고 있는데요. 왜 외주 제작 PD는 맞아도 말을 하지 못하는지 복진호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옆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실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차이가 나는데요. 집중 분석 시간에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보다 굳건한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은필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예, 안은필입니다. 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국정원에 로그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죠. 예, 새정치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 즉 사용 기록과 유사제품 구매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습니다. 악성 코드는 원격 관리자에게 로그, 즉 일종의 활동 내역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로그만 제출한다면 악성 코드가 실행된 시간, IP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국정원이 타깃으로 삼은 인물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쟁 유발이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정쟁을 하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약속을 국가가 지켰는지 확인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보 인권도 중요하고 국가 안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한편 김영호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안보와 안위를 위해 비밀스럽게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여부를 쉽게 확인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시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35개 나라, 그 어느 나라도 프로그램 구입 여부를 스스로 밝힌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정원은 보다 굳건한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일단 진상규명을 제1과제로 설정한 듯한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위원회 구성이 발표된 이후에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이탈리아 해킹 전문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에 이르는 자료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또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현장 방문에 대해 대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6일
11일 전에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이제서야 검증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어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편 김 대변인은 5명의 외부위원 가운데 김병기 위원의 이력을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은 국정원 인사차장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20여 년간 근무해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가 또 나오고 있죠. 그 카카오톡 게임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에도 악성 코드를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팀은 지난해 11월 4일 146개의 어플리케이션에 해킹이 가능한 악성 코드를 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10개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국내 이용자가 많은 카카오톡 게임인 애니팡2, 모두의 마블,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게임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안업체 큐브피아의 이종원 인프라 팀장은 정상적인 기업이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을 공식 마켓에 함부로 올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데브렌젤 1004의 구글 플러스 소식란을 보면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뮤직비디오 영상에 댓글을 단 흔적 가운데 최고의 TV 어플들 설치 파일 모음이라는 공유 게시물이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 앱들은 현재 구글 플레이에는 없지만 100% 안전한 앱들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추천 어플 모음이라는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는 그 외에도 영화천국, 애니빵빵, 일드의 정원 등 각종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글이 게시된 시점은 모두 2014년 2월 16일로 단 하루 만에 총 5개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국내 해킹 의혹 사건이 여론에 알려진 지 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청와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예,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국무위원에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해킹 의혹과 추경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이 총선용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옳지 않다고 말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반면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경기부양 목적의 추경이라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37개의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하지만은 경기 부양 목적이 가장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의원실에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현재 신청된 사업 중에 37개 사업이 시집행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집행 비율이 있는 것이 이렇게 37개 사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황교안 총리를 추궁하자 여당 의원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추가경정 예산 심의장입니다. 그러면 그에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이걸 모든 타 분야에 또 정치 공세형 지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넘었으면 네, 아는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보도해드렸죠.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을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던 부분에서 사실상 1심의 손을 들어준 건데 하지만 법률심만 판단했을 뿐 유무죄 여부에 대해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책임을 넘긴 겁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 모시고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법원이 제외한 증거는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그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파일이었죠. 이 두 가지 파일은 디지털 형식으로 돼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작성자라고 지목됐었던 국정원 직원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자기가 쓴 게 맞다고 인정을 했으나 1심부터 시작된 법원의 재판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파일이 왠지 그 업무상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됐었을 것 같은 정황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게 유죄 증거로 나중에 쓰일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일들을 적어나가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문서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작성했던 본인인 김기동이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왠지 업무상 작성된 것처럼 보이고 또 기계적 반복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썼다고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미진해 보인다, 즉 부족해 보인다, 잘못돼 보인다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라는 의미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네. 이렇다면 대부분의 이 같은 그 증거 채택이 제외된 건데 어떻게 보면 1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2심에서 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2심에서 더 확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1심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채택 제외가 대법원에서 2심에 대한 그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재야법조인들도 많이 주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방향성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이번 어떤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연 판단을 했던 것이냐. 오히려 이제 항소심에서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거의 20페이지 가깝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석을 하는데 그런 판단이 이제 미진하다고 대법원이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방향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자라고 말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소심의 어떤 판단을 꼼꼼하게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정치적으로 눈치 본 판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징하게 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얘기했던 부분은 그 시큐리티 파일, 그 두 가지 그 이런 첨부 파일에 대해서 업무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근데 기존의 여러 판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난다는 지적 또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사건들하고 이번 사건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착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국가가 어떤 민간인을 간첩으로 내가 이 사람 간첩으로 봤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냅니다. 그럼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어떤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국가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엄격한 기준으로만 마치 이제 민간인을 검찰이나 국가기관이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사건에서 적용하는 그 엄격한 기준이 이번 사건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해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국가의 어떤 범죄고 두 번째는 은폐하고 삭제하고 하려던 시도가 이미 검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좀 부족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만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 약간 그 기준 적용 자체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라고 봤을 때도 대법원 판례에서 이번 판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쉽게 수긍이 안 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국정원 직원에서 압수한 메일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파일들이 나오는 게 없다. 이런 부분이 한 대목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에서는 메모장 파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메모장 파일이라는 것은 오늘의 유머에서 주로 그분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유머의 운영 방식, 오늘의 유머에서의 활동 방식,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닉네임, 다른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을 닉네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럼 그 형식이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시큐리티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거죠. 목적도 유사하고. 분명히 이런 파일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없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내려버린 것이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을 미진하게 한 것이다. 부족하게 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이 진원 파일이라든지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애매하다, 불명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런 말들로 그냥 가볍게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법원이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 하에 제대로 된 설치를 안 하면서 그냥 추상적인 용어들로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 이게 좀 정치적인 눈치 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국민TV에서 그 권은희 의원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권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 대법관들이 실제로 이 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보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다른 측면을 좀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국정원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곳곳에서 수사가 막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받아 보냈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김하영 씨를 비롯한 그 심리 3팀의 경우에는 이미 수많은 글을 삭제하고 탈퇴를 해버리는 정황들. 그 다음에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었던 정황들. 그러면 곳곳에서 수사가 막혔고 은폐됐고 삭제됐다. 이걸 오히려 고려를 해줬어야죠. 그래서 이 정도 그 수사가 막혔던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자료라면 그 정황까지 합쳐보면 삭제하고 은폐했던 정황까지 합쳐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이 야 너희들이 100% 완벽하지 못하니까 안 돼 라는 말만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답답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그 증거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증거를 놓고 다시 한번 지금 2심으로 파기환송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한 걸 가지고 다시 항소심에서 다시 할 때 2심에서 다시 할 때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한 증거를 다시 증거로 채택하려면 항소심에서 분석한 것을 뛰어넘는 더한 분석을 갖다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보강되는 어떤 논리라든지 또는 보강된 어떤 사실관계 같은 걸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또 유죄 판결을 또 내리려면은 검찰이 뭔가 추가적인 증거나 이것을 좀 내줘야 되는데 현재 검찰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항소심 판단은 애매하고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요즘에 한창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2012년이죠. 그 지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창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 이슈가 같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 2심으로 내려간 파기환송된 이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불고불리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겠죠. 이번 사건에서는 이번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기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의 내용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런 어떤 정황까지 있구나,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되면은 영향을 받긴 받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이제 비등하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은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이 물론 사법적 판단을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더 분명한 사실관계로 드러나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이게 그 선거 개입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지금 헤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아니지만
뭔가 해킹팀이라는 것으로부터 수입됐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든지 또는 정치인을 사찰했다든지 하는 정황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원세훈의 선거 개입 목적 좀 인정하기 편해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금 말이 있는데 반대표가 하나도 없이 전원일치 판결을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대법관들 중에 한 명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기 쉬웠던 판결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뭐냐면 유무죄 결론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고등법원에게 다시 한번 공을 돌린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법관도 여기에 뭐 굳이 반대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의도를 좀 가릴 수도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결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런 지적 또한 있는데, 사실 오늘 다른 매체 기자분도 저한테 전해서 대법원이 좀 보수화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수화라는 기준으로는 이 판결을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또는 외부의 눈치를 보는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법원이 보수화된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저는 사실 적절한 질문이 최근에 대법원이 좀 외부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이 워낙 또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좀 대법원이 외부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재계의 눈치나 정치권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판결이 그 고등법원에서의 어떤 그 정치한 분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눈치 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궁색한 논리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론, 궁색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은 좀 정치적으로 눈치 본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이제 법률심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법조계를 비롯해서 지금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심으로 했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증거 법칙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다 볼 때는 항상 약간 이런 애매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마치 사실심처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유로 이제 고등법원을 넘기면서 자기가 유무죄 판단 안 했다고 선을 긋고 약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증거 법칙, 증거에 대한 채택 부분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이 두 가지죠. 약간 사실심적인 부분도 작용을 한 거고 또 유무죄에 대해서 얘기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죄인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고등법원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고등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틀을 좀 잡아준 것 아니냐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 판결에서 보았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무위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노동 관련 이슈와 과거를 역주행하는 판결들이라는 점인데요.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세훈 대선 개입, 재심의하라. 어제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하급심 판결을 무위로 돌리는 사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잦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정리해고와 쟁의행위에 대해선 더욱 그랬습니다. 지난달 전국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대법원은 정지된 처분을 되살렸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들의 해고를 무효로 본 1, 2심 판결을 깨고 한국철도공사와 해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작년 8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른바 과거사 역주행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고문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월에는 용공 조작 사건인 아라멜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계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흐름은 이어집니다. 2013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임금도 정기 상여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도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켰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는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지 오늘로 67주년이 됐지만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은 정권과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씁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에 박래군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서 집중됐던 추모 집회 간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인데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4.16 연대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이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후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박 위원을 구속시켰습니다. 4.16 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박래군 위원의 구속수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나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부가 판단 내린 거는 결국 진상규명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거라고 논리가 성립된 거다 지금.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4.16 연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종로서에서 박 위원을 면회했습니다. 지금 오늘 면회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진상규명 이거 절대 멈추면 안 된다. 더군다나 8월 말쯤 되면은 참사 500일이 돼요. 네, 그래서 참사 500일 동안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1000일의 반인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김혜진 위원은 법원의 구속 방침이 정치적 판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정말로 구속을 하거나 또는 계속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고, 그러니까 진실을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울중앙지법은 비공개 심리를 이유로 사안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은 이번 달 말 안으로 이제 검찰에서 공소제기가 될 거고, 그럼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불법 폭력 시위로 경찰이 입은 피해액만 9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쌍용차 평택공장 앞 농성장이 철거 위기를 겪었습니다. 평택시가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노조의 반발로 철거는 연기됐지만 노노사 교섭이 한창인 가운데 뜬금없는 철거 위협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노지민 PD입니다. 오늘 오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 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택시가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 천막 농성장과 분향소를 철거한다는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병력을 포함해 400여 명이 철거에 동원된다는 소식에 노동자들은 천막을 지키기 위해 차벽을 만들었습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과 김정훈 수석부지부장은 천막 앞에 설치한 철 구조물에 올라 사슬로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긴장감이 한창 고조될 무렵 평택시가 행정대집행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와 경찰의
이 철거 계획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부터 완강히 저항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 주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하지만 언제 다시 천막 철거가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6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줘선 안 된다는 도로법 75조 위반. 노동자들은 이달 들어 강행된 철거 명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7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천막을 갑작스럽게 철거한다는 게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사람의 통행이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이 평택에서 외진 곳이고 공장 정문 앞이며, 농성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보시는 빨간색 분향소 공간만큼 천막 농성장이 넓어졌습니다. 그러자 평택시는 약 5년간 유지되어 온 천막 농성장이 도로법 위반이라면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또한 최근 재개된 노사교섭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문제를 해고자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 풀어보고자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교섭에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회사가 이 해고자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갖지 않고 풀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을 자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막 철거한다고 해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해고자들의 아픔,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 지부는 2차 노노사 대표 교섭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굴뚝농성에 돌입하고 올해 초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움직이면서 65개월 만에 재개된 교섭입니다. 평택시의 2차 철거 명령 시한이었던 지난 15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택 공장에서 열린 노사 간담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농성장과 분향소 철거 위협이 가해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면서 4대 의제 중 하나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한 명예를 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시청과 경찰청이 분향소를 침탈하겠다, 철거하겠다 이런 등등은 사실은 다시 한번 떠나간 동료들의 명예를 짓밟는 거나, 아니면 절박함 속에서 지금 해고 노동자들이 그래도 65개월 만에 열렸던 이 교섭의 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명예를 회복하고 공장을 돌아가겠다는 이 모든 시방들을 짓밟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교섭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안 발표 이후 세상을 떠난 노동자는 28명에 이르렀습니다. 187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행정 대집행 연기를 확인한 뒤에도 한동안 철구조물에 머무르며 분향소와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목동의 한 술집에서 한 외주 제작사 PD가 종편 PD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안면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사실을 덮기에 급급했는데요. 한국독립PD협회는 이 같은 이유가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방송사와 외주사 간의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복진호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건의 전말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거는 한 7월 6일, 7일 정도 되고요. 사건이 벌어진 건 6월 24일 날부터 25일 날 새벽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목동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번에 지금 독립PD협회가 그 사건의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MBN의 종편 MBN의 독립PD 폭행 사건, 갑을의 관계에서 비롯된 횡포,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갑을 사이였기 때문에 만났고요. 또 그날 업무가 갑을이 이루어지는 시사 프로그램을 납품할 때 잘 됐나 안 됐나 하나의 일종의 검수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갑을 사이였었고, 뭐 끝나고 나서도 술을
받고 식사를 하고 나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폭행이 이루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다시 편집하던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불관계가 틀림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또 했다는 게 지금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을 가장 비참하고 비통하고 분노케 하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24일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사 작업이 이루어졌고 식사 술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희들이 시사를 하고 녹음을 하는 과정이라면 거의 그 전날부터는 밤을 새는 특성이 있거든요. 몸이 거의 만신창이 돼서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 폭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그 작업을 확인해야 하는 그 비참한 그 현실,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동료 PD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일단 그 지점이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피해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독립 PD협회가 지금 피해자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권익보호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독립 PD협회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계에서 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이 한 40% 됩니다. 그래서 40%를 제작하는 그 이제 프로덕션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자인 독립 제작 그 1인 제작사가 있는 그 프리랜서 PD들 이렇게 두 가지 그 측면에서 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제 프리랜서 PD들의 어떤 권익을 위한 그 모임이고 2007년에 세워졌고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사단법인화를 해서 좀 법인체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독립 PD협회의 PD들은 현재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입된 회원은 700여 명이고요. 전체 가입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PD들이 한 2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데 근데 이런 가운데 이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좀 제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72조 1항에 대해서 외주 제작 비율, 그다음에 특수관계자의 어떤 그 제작 그 한계를 좀 조정하는 측면인데 혹자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걸 풀면 이제 저희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가부에 갑이 더 생긴다. 하청구조와 하청구조가 더 늘어나서 제작 비율이 더 늘어날지라도 일선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최전선에 뛴 프리랜서 PD들은 더 착취구조에 좀 휘말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예민하게 그리고 추이를 주시하면서 좀 관심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어쨌든 근간에는 그 종편, 물론 종편과 외주제작 PD의 뭔가 이게 폭행 사건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갑을 관계가 지금 근저어 있는데 MBN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폭행 사건에 대해서 뭐 MBN 측은 뭐 개인적으로 뭐 신병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입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사에서 전혀 무책임하고 어떤 도의적인 어떤 책임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종편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 보고서 이해 당사자들의 직접 접촉을 했거나 폭행 가해자,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정보들만 정리해서 저 폭행 상황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MBN이 불응을 하거나 인정을 안 한다면 MBN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프로그램, 진상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렇다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반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부정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공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제출했을 때 정말 한심한 게 왜 때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방송사 MBN 그 간부가 가해자한테 네가 일방적인 폭행을 했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해자는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걸 인정을 해서 MBN에 그게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덮고 은폐하고 확대되는 것들을 막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묵묵부답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일관하고 있는 건데 어제부터인가요? MBN 앞에서 지금 규탄 독립 PD들이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규탄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보복, 압박감, 불이익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나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좀 예의적으로 이런 시위를 하고 MBN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 의사, 규탄 의사를 표현하자고 할 때 상당히 이런 시위에 동참하고자 하는 PD들이 많이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투쟁 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금들을 많이 보내주고 아마 당분간 이런 시위를 지속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요. 이후에도 저희들은 언론 단체라든지 언론 노조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로 이 논의를 좀 확대해서 이 기회에 만연해 있는 가불 사이의 그 어떤 폭행 내지는 불합리한 시사 문화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한번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금 요구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징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요구사항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짚어야 될 점이 김주아 MBC 출신의 이제 앵커가 MBN으로 갔습니다. 그거가 또 좀 연관지어서 바뀐 MBN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김주아 앵커의 리포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나올 때는 시청 자주 했던 사람으로서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그 7월 20일 날 첫 뉴스를 한다는 포스터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 첫 뉴스에 김주아 앵커가 정말 방송인이라면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책임 MBN에게 요구해서 그 뉴스 첫 마디에 자세히 폭행 사건을 밝히고 저희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저희 단체에 사과하기 싫으면 사회적인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MBN 뉴스가 정직한 뉴스로 자리 잡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독립PD협회 권익위원장 복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옆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을 미신고 집회로 만들어서 지역의 풀뿌리 단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주 PD가 실제 피해자 백재용 언론노조 조직실장을 만났습니다. 총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간이 35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 말미에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구호를 외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집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미신고 집회로 해서 집시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을 받았고요. 벌금 100만 원은 어쨌든 해산 명령 받고 신속히 해산했고 이런 것들 정황을 참작했을 때 벌금 100만 원은 가하다라고 해서 50만 원은 그 2014년 2월 19일 날 이루어졌던 집회였고요. 2.25 국민파업을 앞두고 했던 집회였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촉구하는 집회 기자회견이었었는데, 당시 종로경찰서의 경비과장으로 부임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권에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돌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청와대 주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지시법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기자회견 중에 사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여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피켓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기자들의 요청으로 사실은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 다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집시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때에 따라서 걸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집시법으로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지난번 저희 기자회견 할 때에도 맞은편에서 어쨌든 보수단체 어르신들이 집회를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소음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후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추이는 어쨌든 지켜볼 계획입니다. 사실 심리적 위축은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날도 예를 들면 구호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시 이제 검찰에서 예를 들면 기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위축 안 됐다라고 하면 좀 거짓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위축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역에서 송파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송파에서도 자치단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기도 지시법으로 해서 당시 당시 기자회견 그 사회자와 단체 대표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기자회견마저도 지시법으로 이렇게 좀 탄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 이후에 어떠한 목소리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낼 수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실제로 지시법 자체가 안고 있는 위헌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해서 상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통신비가 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인데 정부와 국민들이 느끼는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OECD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이동통신비가 저렴한 순으로 8번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구간이 통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OECD에서 2년에 한 번씩 통신비와 관련된 이렇게 주요 통계를 냅니다. 한번 표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1그룹은 30콜 100메가바이트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50분, 50분. 그러니까 저기 50분인데 앞에 30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번 전화를 해서 50분 통화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문자 100건, 데이터 100메가. 딱 보시기에도 데이터가 100메가, 500메가, 1기가, 2기가, 2기가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70%가 LTE에 가입되어 있고 LTE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4기가바이트, 3.5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데이터 많이 쓰시니까 그 구간이 없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저기 딱 보니까 뭐야 데이터 조금 쓰는 사람들, 문자 조금 쓰는 사람들 위주로 나온 거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첫 번째.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1그룹과 2그룹 그리고 5그룹이 나와 있는 지금 순위가 지금 8인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8이라는 이 순위가 실제로 사용량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니까 미래부는 8이라는 걸 강조를 안 했어요. 미래부도 보도자를 냈는데 정부도 민망한 거죠. 통신비 비싼 거 다 아니까. 근데 통신 3사가 낸 보도자료만 세계에서 8위로 저렴하다고 이제 쉽게 말해서 엄청 뻥을 친 건데 저기 보면 8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보면
4그룹 데이터 2GB 쓰는 4그룹만 해도 19위잖아요. 그러니까 34개의 국가에서 19위는 저렴한 축이 아니라 약간 비싼 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위도 있잖아요. 3그룹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2014년 9월 기준으로 평균 음성 사용량이 한 180분쯤 데이터 사용량 2GB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근접한 그룹이 하면 5그룹이잖아요. 네. 5그룹에서 8위가 일부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저것은 모든 국민들 평균을 낸 거고 LTE로만 하면 지금 우리 국민 5,750만 정도 가입자 중에 LTE 가입자가 70%입니다. 그 70%는 음성은 저 정도 안 쓰는 분이 있지만은 데이터는 3.4에서 3.5GB가 평균이고 지금 매달마다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이 늘어납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의미냐면 저 5그룹에서는 180분 2기가만 쓰는 그룹에서는 8위일지 모르겠지만 3.4, 3.5 그리고 그 이상의 데이터를 쓰는 그룹에서는 훨씬 더 요금 순위가 비싼 순위로 잡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 그룹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8위가 아니고 14위, 19위라고 나와 있는 그룹도 3그룹, 4그룹이 있는데 그건 쏙 숨기고 통일삼사가 마치 8위인 것처럼 우기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예전에 OECD가 자료를 낼 때 항상 저 비교표하고 함께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라는 자료를 같이 냈습니다. 그 유명한 통계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통신비 지출이 1등이다, 2등이다. 멕시코랑 1, 2등을 다툰다. 이건 계속 나오는 통계, 실제 있는 통계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OECD가 그 통계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신 3사가 8이라고 거짓말 이렇게 뻥튀기 하기 좋은 통계가 나온 거죠. 근데 19위, 14위도 있으니까 정확히는 8위 구간도 있지만 14위, 19위 구간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고 1. 두 번째, 항상 OECD가 발표했던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도 비슷한데 이번엔 그 통계가 이상에 빠져서 지금 통신 3사들이 그 통계는 숨겨놓고 OECD에서 그런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 얼마 전까지 우리가 통신비는 세계 최악이었다는 것을 빼놓고 마치 통신비가 저렴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계산해보면 아마 1인당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족 3, 4인 가족이 있으면 3, 40만 원이 바로 나오거든요, 통신비에. 통계청 통계로도 2인 가구 이상 평균으로 15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잡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 지금 통신요금을 1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게 바로 이 통신비 인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명목적으로 통신비가 인하한 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LTE 정액요금제 가입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5사요금제 많이 가입하셨었고 LTE는 625요금제에 많이 가입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한 통화를 안 쓰고 받기만 해도 5사요금제, 625요금제는 그대로 내야 되는데 더 황당한 건 부가세 빼고 그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상품 중에 부가세를 빼고 고지하는 유일한 특혜를 안아서 마치 저렴한 척. 54,000원 요금이 아니잖아요. 사실 5,400원 붙이면 6만 원대 요금제인 거고 LTE 요금제도 6.25요금제도 나머지 6,200원을 다시 붙이면 7만 원 가까운 요금제니까 그렇게 내는데 거기에는 기본 요금 11,000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액 요금이 너무 높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이라는 기본 요금으로 폭리를 당하고 거기에 정액 요금이 높이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살 때 보조금을 받는다는 미명하에 대부분 그런 높은 요금제 가입되어 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주 비싼 요금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평균 15만 원 정도 가구당. 근데 가구가 그게 이제 2인 가구 이상인데 가구 수가 3인, 4인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집집마다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데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번 OECD 통계는 그 자체로 부정확한 면이 있고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가 빠지는 바람에 이상하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본 요금 어쨌든 11,000원. 제가 뭐 전화를 다른 뭐 요금제를 가입을 안 하고 기본 요금 11,000원만 가입을 한 상태에서 전통을 하나도 안 써도 이 11,000원을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도 표준 요금제라는 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정액 요금제 가입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요금제로 이제 몇백만이 이제 갈아타셨는데, 그 데이터 요금제도 최소 요금제가 32,900원이잖아요. 거기에 300메가밖에 데이터를 안 줘서 사실은 저렴하다 싶어서 가입했다가 데이터 좀 쓰면 돈이 4만 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신데, 거기에도 기본요금 11,000원이 계산되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액요금제나 데이터 요금제 아니고 그냥 일반 표준요금제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폰 갖고 가면 가입은 되거든요. 그럼 11,000원 표준요금되고 사용량에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한 통도 안 쓰고 받기만 해도 11,000원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초기에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만 까는데 많은 돈이 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생각해보시면 이미 그때 가입비 몇만 원씩 다 내셨잖아요. 가입비가 그런데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기본요금으로 이중징수를 부당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초기에 망 다 까는데 많은 돈 들었던 건 사실만 이제 다 그 투자비는 다 환수했거든요. SK텔레콤만 1년에 순이익 1.6조가 넘습니다. 이미 다 환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는 것도 부당하다. 그다음에 한 달에 11,000원씩 더 나오는 것도 과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본요금 없애야 된다. 최근에 통신 3사가 야심차게 내놨다는 데이터 요금제만 해도 최소 요금제가 32,900원에 데이터는 300메가밖에 안 주니까 데이터 조금만 쓰는 사람이 그리 잘못 갈아타면 요금 더 나옵니다. 그렇죠? 무제한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6만 원대, 7만 원대 요금제는 가입을 해야 되고, 일부 부가 서비스라든지 일부 유선 전화 지능망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보를 취한다든지 뭐 문의할 때 1588, 1566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또 요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어요. 또 뭐 015라고 안심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금이 무제한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해서 했는데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통신비 부담은 심각하다. 예. 결국에는 이 통신설비 투자와 유지를 목적으로 지금 기본료를 받겠다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안 처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건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통신 전문가들이 누구나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제 군대 가셔서 무선병 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도, 무선 통신이 무슨 돈이 드냐. 처음에 무전기 살 때, 그 다음에 일종의 기지국 설치할 때 돈 들고 계속 갈고 닦기만 하면 이제 돈 안 들잖아요. 무선기끼리 이렇게 연결하니까. 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본요금을 받으면 유선이 더 많이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유선은 집집마다 다 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까는 비용, 유지하는 비용, 수리하는 비용, 보수하는 비용이 계속 듭니다. 하지만 지금 유선 전화는 기본요금 1,000원, 심지어 안 맞는 것도 많고, 뭐 많이 받아봐야 5,200원입니다. 근데 무선은 집집마다 선도 안 깔렸잖아요. 기지국까지만 딱 설치하면 우리가 이제 그 기지국으로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지국을 그 속도를 빨리 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부 드는 건 사실이나, 그게 매달 국민들에게 11,000원씩, 그래서 1년에 무려 6조에서 7조 원 정도의 폭리를 저희는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급진적으로 바로 없앴으면 제일 좋겠지만, 통신 3사가 바로 없애면 무리가 생길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순차적이라도 폐지를 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에는 5,000원으로 인하하고 내후년에 3,000원으로 인한 다음에 뭐 몇 년 후에는 아예 안 받는 거 정도 하고, 그래도 이미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 가입돼 있어서, 예를 들면 54요금제에서 11,000원이 빠져도 43요금제 5만 원 가까운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3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박리담회가 되잖아요. 5,800만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대부분 지금 정액요금제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금은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통신비 대폭 인하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숲으로 가면 시원한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가만 앉아 있다 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숲을 두고도 그걸 못 누리고 삽니다. 어리석지요?
내일이죠.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기 안산 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안산소방소합 안산양지돌봄입니다. 공개방송은 이강윤 평론가의 공개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짧은 편지 한 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들 셋 키우는 아빠로서 지금도 세월호 기사만 보면 슬픕니다. 한켠에서 이제 그만 잊으라는 말도 있지만 괴념치 마세요. 어느 사회든 문제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도움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편지는 세월호 참사 458일째인 오늘에도 매일 청와대와 홍대에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가 어떤 한 남성분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